KBS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석탄은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재생에너지에 자리를 내주면서 사양산업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별로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EU에 석탄을 대량으로 수출하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의 제재로 인해 석탄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국 내 석탄 생산을 확대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도 한동안 중단했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쁜 에너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석탄 산업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또 통신원 취재 수첩 칠레의 팀 문화에 대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칠레에선 식당은 물론이고 택시를 탈 때, 인터넷 설치 서비스를 받을 때, 또 마트에 갈 때도 팁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칠레에 방문한다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팁을 준비해야 할지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제롬 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후 수개월 안에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로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 흡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의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와 반대 개념입니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인 2022년 6월 달에 양적 긴축을 재개하면서 팬데믹 대응 등으로 다시 급증한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공부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밑에 구청에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설치 2년이 지난 소녀상에 대한 구청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9월 밑에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해당 구청이 작년부터 임시예술작품의 최장 설치 기한은 2년으로 그 기한이 종료됐다면서 철거 명령 내리면서 존치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제독 시민단체는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의회가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젊은 층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에 군이 가담하자 탄핵 전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탄핵 이후 정권을 장악했다고 선언한 군부는 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을 해산했습니다. 만성적인 전력 순환을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지난달 25일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패와 빈곤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네팔에 이어 마다가스카르도 젊은 층의 시위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를 근거로 삼아 활동하는 불법 스캠 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프린스 그룹과 골드포천 리조트 월드 등인데요. 이들은 카지노와 불법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의 스캠 센터들이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폐쇄된 카지노나 특수 목적시설로 유인하고 고문으로 위협해 온라인 사기를 자행하도록 강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여권 파워 톱10에서 사상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 여권 파워를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이 지수로 여권 파워를 측정한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위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권 파워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한국, 3위는 일본입니다. CNN 방송은 여권 파워 순위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1위인 싱가포르가 193개국, 한국이 190개국, 일본은 189개 국가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헨리 여권 지수는 매년 4회씩 분기별로 산정되고 이번에 발표된 순위는 이번 달 발표된 올해 4분기 순위에 따른 것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삿바 싸움. 왠지 중국과 미국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중국 상대에서 보복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중국의 히토르 통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예고한 뒤에 유화적인 손질을 보냈다가 다시 시비를 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4일 날 SNS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대두를 사지 않고 있고 미국의 대두 농가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적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식용유 및 다른 교육 품목에 대해서 중국과 사업하면서 이런 관계를 단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식용유를 스스로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구매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두 중국 수출은 이미 6월 달부터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네. 지금 굳이 대두 수입 중단을 문제 삼아서 보복조를 취하겠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시비를 거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중국의 34% 국가별 관세를 추가적으로 보겠다 발표하고 나서 중국도 역시 대두 등 미국 상품에 대해서 똑같은 보복 관세를 매긴 상태인데요.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인 중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동을 쭉 보면 네.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특이하게 지나고 나면 뭔가 성과가 또 눈에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메시지는 사실 맞습니다.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게 뭐 전략적인 행보라고 하는데요. 9일날 중국이 히토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뒤에 당장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12일날 자신도 시주석처럼 중국이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복 공격과 낙관적인 발언이 계속 뒤섞이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베르 밀레이 아린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중국을 조심해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자신은 시주석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중국과 공정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도 괜찮아질 것이라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두 불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기반의 농가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마하게 해서 좀 강하게 다시 발언한 것으로 그럴 수 보입니다. 있겠네요. 네. 네. 특히 이제 이번 달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시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큰데 대두 문제도 핵심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끌어올리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말했다가 강경 발언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CNN 미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워싱턴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실무 당국자 간의 소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은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적이 에이펙 정상기간 동안에 만날 거기 때문에 그때도 두 사람이 만나서 회담이 잘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만나는지 네. 어떤 이야기가 또 오고 갈지가 더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균열을 노린 견제구.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중국이 미국 쪽에도 뭔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과 거래하는 동맹국도 지금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미중 두 나라가 입항 수수료 부과로 맞대응을 하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하나오션 등 미국 내 5개 자회사와 거래, 협력,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고 14일 날 밝혔는데요.
중국 상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그런 나라 기업들은 하나오션의 자회사입니다. 하나쉬핑, 하나필리조선소, 그리고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하나쉬핑홀딩스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5개 회사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중국 상무부가 하나오션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미국 측에 협조적인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 하나오션이 조금 타격을 입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다행이네요. 네, 제재 사유에 포함된 5개 자회사가 하나오션의 미국 조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들인 필리조선소 중심으로 운영된 회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탓에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 목적은 개별적인 기업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미국과 함께하는 제3국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소에 따른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야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런 맞대응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들도 조심해라라고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국내 현업계 불황이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 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대글로비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소유 해운사 선박에 대해서 미국 항구로 들어올 경우에 톤당 $50 입항료를 14일부터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외국에서 만든 운반선을 대상으로 톤당 $46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ML 같은 우리나라 국내 해운사들 경우도 현재 미국과 가는 원거리 선박 중에서 중국이 만든 것이 없어 직접 타격이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 화물 물동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운임 실적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아서 네. 참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가 된 국방부,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미 국방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미승인 정보를 보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했고요. 그러자 기자단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서약할 수가 없다라면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협회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미승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것을 서약을 해라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은 승인되지 않은 기밀 그리고 기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제된 정보 허락 없이 언론에 노출하면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기자들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미국의 유력 언론뿐만 아니라 AP통신, 로이터, 애틀랜틱의 주요 매체들도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밝혔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도 보도 지침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국방부가 14일 오후 5시까지 서약서에 만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24시간 안에 기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워한다고 공지를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은 국방부의 새로운 보도 지침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면서 국방부 미디어 담당관들은 브리핑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네. 또 주요 언론들을 쫓아내려 한다면서 국방부 내 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이걸 막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속 대변인은 보도 지침은 기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요구할 뿐이라면서 기자들의 반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언론을 다루는 기술을 보면 네. 이렇게 놀랄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또 한 번 놀라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4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단 없던 일로 하죠. 네. 이렇게 프랑스 얘기를. 소식인데요. 네, 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었던 연금 개혁 중단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르코르 총리가 정책 연설하면서 2023년 연금 개혁을 다음 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2018년 1월 달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대선이 2027년 4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의회에 연금 개혁 중단했다는 비용을 2026년 4억 유로 정도 되고 2027년이 되면 18억 유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비용은 다른 곳을 아껴서 좀 보상을 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르코르니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이 된 건데요. 그만큼 프랑스 정치권이 극심하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니 총리를 재임명하면서 자신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연결 의사가 있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달부터 시행을 시작한 연금 개혁은 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리면서 2030년이면 64세까지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네.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납입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요. 르코르니 총리는 어떤 법안도 의회 표결에 우회하지 않고 토론에 붙이겠다면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가 야권에 얼마나 통할지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극우부터 극자까지 조기 총선 요구하고 있고 야당들은 오늘 15일 날 르코르니 총리 부심 투표를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마무리가 되지는 그렇겠네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회당이 연금 개혁 중재를 환영하면서 부심에 대해서 일단 유보한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도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르코르니 총리가 이번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국내 총산 GDP 대비 5.8%에 달하는 재정적자 줄이기 위해서 긴축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데 이게 아직은 최대 난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공공부채가 GDP 대비 114%니까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 다음으로 높다고 하니까요. 재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대선이 이제 2027년 4, 5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쫓겨나지 싫고 그리고 네. 이제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뒤로 밀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번째 키워드입니다. 현심판 진이 요즘에 드라마 있잖아요. 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혹시 이게 현실판 진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진이 우리 뭐 어릴 때 동화책도 봤었고 그쵸.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소원을 이루어지는 진이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네. 미래로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원하는 거 다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들의 GDP, 챗GPT 사용을 이제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를 시켰는데 정작 오픈AI는 소원을 말해봐 뭐든지 들어주게 할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픈AI가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서 월마트 상품을 곧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성인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곧바로 허용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건데 네. 월마트가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자사 고객이 챗GPT 플랫폼 내에서 직접 월마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줘라고 하면은 결제가 되면서 바로 물건을 사게 되는 건데요. 즉시 결제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월마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월마트 측도 뭐 식사 계획, 뭐 가정의 필수품 재고 보충,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면서 챗봇과 그냥 대화하고 구매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월마트 측에서 다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오픈AI가 지난달 말에 챗GPT 내에서 즉시 결제 기능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이 기능이 일단 이제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애쉬에서 시작이 되고요. 캐나다 기반의 전자상거래업체인 플랫폼 소피파이에서도 일단 단일 상품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월마트까지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면 정말 AI가 우리 곁에 다가왔구나. 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거의 같은데요. 하루 종일 끼고 있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요. 근데 이제 오픈AI가 18세 미만 전용 자녀 보호 챗GPT를 내놓으면서 성인 이용자들도 따로 즐길 수 있도록 성인용 콘텐츠를 곧 허용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챗GPT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겠다면서 성인 이용자에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샘 올트먼 얘기는 만약에 당신이 챗GPT가 사람처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원하거나 친구처럼 말해주기 원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인 이용자를 좀 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서 연령 인증이 되는 성인들에게 성인 전용 콘텐츠를 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오픈AI가 18세 미만 전용 자녀 보호 챗GPT를 출시한 것을 지난해 밝히면서 미성년자가 만약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전용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는 차단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두 시장을 다 선점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경계를 지키기가 좀 모호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성인들 위해서 좀 더 성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쪽으로 또 이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아마 이용자를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일본의 귀신 없는 집 인증 부동산 인기라던데 돌아온 고스트버스터인지 네. 궁금한데요. 고스트버스터는 사실 옛날 영화여서 이 영화를 아시면 나이가 노출이 되는 건데 굉장히 친근합니다, 저는요. 네. 저도 물론 당연히 친근한데요. 네. 일본에서 무사고를 인증해주는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집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다, 고독사를 했다, 또는 이제 뭐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주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 주택을 구매하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직접 가서 거기 혹시 뭔가 부재가 없는지, 원원이 없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고 괜찮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집이라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아, 부동산 업체에서 네,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카치모도라고 하는데요. 네. 유령 주사관이라면서 이 중개인이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직접 가서 비디오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전자파 측정기, 뭐 온도계 이런 거 다 설치해두고 며칠간 이제 잠복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 이상이 없는지 다 확인하고 나서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불안한 영혼이 불운을 가져온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부동산 법도 건물에서 혹시라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는 이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매물은 일반 시세보다 10에서 20% 낮게 팔리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구매자들의 심적 장벽이 크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승려나 사제를 부르고 이제 돈을 주고 불러서 퇴마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부동산 업체가 직접 장비를 가지고 확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요즘 사회 단절된 채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까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음악 함께 들으시죠. 에릭 칼맨이 부릅니다.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No use pretending things can still be right. There's really nothing more to say. I'll get along without you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정부가 오늘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대응팀은 한국인 납치, 감금 여부를 파악하고 현지 당국에 구금된 60여 명의 송환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소환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내란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서자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소폭 올려잡았습니다. 지난 7월 전망치는 0.8%였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화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팀 문화가 생소한 편인데 해외여행지의 과도한 팀 문화에 대한 보도를 접하기도 합니다. 칠레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호기심에 AI에게 칠레 팀 문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칠레 팀 문화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강제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칠레에서 팁을 안 주면 문명인, 문화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싸늘한 인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칠레에서 팀 문화는 제가 정의하기를 자율성을 위장한 강요된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로 팁은 프로피나라고 부르는데요. 중남미 팀 문화의 기원은 식민지 시대 유럽 문화의 영향과 서비스직의 낮은 임금 그리고 관광 산업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칠레에서는 셀프 서비스 식당을 제외하면 식당에서 계산서의 10%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칠레에서 팁을 안 주면 좀 싸늘한 분위기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팁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네, 영수증에 이미 팁이 10% 찍혀서 나오는데요. 팁을 포함할지를 형식상 물어봅니다. 서비스가 말도 못하게 형편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99.99%입니다. 네. 서비스를 못하면 팁을 받을 수도 없고 매니저에게 바로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균적인 또는 평균 이상의 서비스는 당연히 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서빙을 맡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순번으로 정해진 테이블만 서빙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문을 받고 인사를 할 때 오늘 서빙을 맡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미소로 반겨줍니다. 그 미소가 서비스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셀프 서비스 커피숍에서 계산대 옆에
팁을 넣는 통을 마련해 놓거나 아예 선불로 계산할 때 팁의 양을 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문한 음식이나 음료에서 정확하게 10%는 안 해도 되고 원하는 추가 가격을 결제 단말기에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0을 누르면 되지만 눈치가 보여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고 털어놓는 칠레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원하지 않으면 이제 0을 누르면 되지만 이게 눈치가 보여서 굉장히 순간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식당 말고도 또 팁을 내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칠레에서는 팁을 안 내는 곳이 어딘지를 답변하는 것이 더 쉬울 듯합니다. 네. 택시의 경우에는 요금을 반올림하는 정도는 충분하지만 우버 택시의 경우에는 요금의 5%에서 20% 범위에서 고르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금액의 5에서 10%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또 요즘 셀프 주유소가 많아졌는데요. 여전히 주유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차 유리를 닦아주기도 하는데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팁 항목에 0원을 찍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유소에 다시 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칠레는 식당이 딸린 주차장에서 차를 지켜주고 또 주차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서도 그 밥을 먹고 나서 2-3천 원 정도의 팁을 주게 됩니다. 네네. 그럼 차주가 남성인 경우에는 보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여성이라면 여왕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와, 정말 안 내는 곳이 어딘지 답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외출을 하면 다 팁을 낸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구매한 네네. 가구를 조립해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인터넷 설치도 그렇고 그럴 때도 팁을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칠레에서는 이런 일에 동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그 차액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네. 조립이나 설치하러 오신 분들의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미안한 마음이 커져서 팁의 액수도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나로 5천 원 정도 주면 적당하지만 서비스에 정말 만족한다면 1만 원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제에서 직원들에게도 팁을 주는데요. 이사 비용 이외에 팁을 현금으로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대충 2-3만 원 정도를 팀 리더에게 주면서 다 같이 음료수를 사드시라고 하면서 단체 팁 개념으로 주면 됩니다. 칠레에서만 볼 수 있는 팁 문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칠레 마트에서는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구매한 물품을 비닐봉투에 품목별로 나누어서 담아주는 알바생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1,000원 정도를 팁으로 주는 풍경이 흔했었는데 비닐봉투 사용 금지법 도입과 또 팬데믹으로 함께 그 가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볼 때 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빨간 신호등 앞에서 60초 내에서 90초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 거리 아티스트가 혼자 또는 2-3명이 한 팀이 되어서 묘기를 하거나 공으로 저글링을 하고 마술 같은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공연 감상 비용을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요구를 하는데요. 이때 보통 감동의 레벨에 따라서 하나 5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주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모든 신호등마다 이런 아티스틱 묘기가 펼쳐지지는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항상 현금이 자동차 안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만일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도 하고 유리창 닦는 서비스도 받은 후에 미용실에 갔다가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그 식당에서 후식까지 한꺼번에 먹고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감시해주는 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신호등에서 거리에 아티스트를 마주치고 또 집에 인터넷 설치를 마친 하루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날 하루는 팁으로만 하루 대충 2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와. 물론 이런 패턴이 매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팁에 대한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단말기에 금액을 찍는 디지털 팁도 있지만 칠레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팁을 위해서 지갑에 현금을 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거의 현금을 잘 안 쓰게 되는데 칠레 여행 갈 때는 현금을 꼭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칠레의 팁 문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김정원 통신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을 짚어보는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에너지 이야기 해볼까요? 네, 벌써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올해 결산을 벌써 좀 미리 해봐야 되는데 일단 2025년 상반기는 에너지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석탄은 50년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왔던 에너지원인데요. 이제 재생에너지의 그 왕자를 내준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은 3년 연속으로 대부분 새로 생긴 발전소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념비적인 해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이 급증을 했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처음 태양광 발전 패널이 등장했던 건 1975년인데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가격은 99.9%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용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태양광 발전 비용이 내려가다 보니까 개도국과 빈곤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태양광 발전 가운데 거의 60%에 해당하는 58%가 저소득 국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만 이렇게 설치하면 일단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국가에서도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겠군요. 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17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이라고 하면 17기가와트라고 하면은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모든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다 합한 용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발전 용량의 3분의 1이 한 해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태양광 붐이 불고 있죠. 그래서 뭐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에서 전년 대비 50% 이상의 태양광 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구가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뭐 알제리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33배, 뭐 잠비아는 8배, 보츠와나는 7배 등등 태양광 발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탄광의 시대가 저물면서 석탄의 시대는 좀 저물었다는 게 꽤 오래전부터 느껴지고 있었는데 네. 저렴한 태양광이 석탄의 시대를 이제 세계적으로 끝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발전용 석탄 수요는 이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 옆 나라인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을 재생에너지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하나씩 석탄 화력 발전소가 완공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러네요. 예.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제 수입보다는 자국 내에서 석탄 생산을 늘리면서 석탄 수입 물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전용 석탄 가격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든지 다 오르는 또 시대 아닙니까, 박사님? 그렇죠. 예, 태양광 패널이랑 석탄 가격은 오히려 이제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 시세를 보면 이제 톤당 93달러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한 78% 정도 하락한 거죠.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탄을 많이 수출하던 이제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공, 뭐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전 세계 석탄 산업이 다 어려운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7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작년 적자액이 벌써 2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러시아 석탄 산업은 2023년에는 46억 달러의 흑자를 봤는데 그 이후 24년, 25년 계속 지금 적자를 보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석탄 산업이 최악의 위기다 얘기해 주셨는데 왜인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전쟁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제재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못 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물류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EU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항구로 보내가지고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유, 가스
뭐 석탄 다 지금 이제 항구로 몰리다 보니까 네. 이제 물류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석탄은 수출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가 물류 비용이었는데 최근에는 90%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유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용이 좀 괜찮은 편인데 이 석탄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 이런 물류 비용 상승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EU로 가야 하는 이 석탄들 네. 어디로 갈까요? 유럽으로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러시아가 열심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서 국제 시세보다 뭐 한 50% 이상 뭐 할인해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당시로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석탄 가격이 하락하니까 러시아 뭐 석탄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9월 말까지 러시아 전체 탄광의 13%에 해당하는 이 23개가 이제 폐쇄되었고요. 53개 탄광도 이제 조만간 폐쇄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경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궁금합니다. 러시아 뭐 전쟁 중이니까 워낙 힘들 텐데요. 예, 러시아는 뭐 에너지 부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석탄도 많이 수출합니다만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하면 그 비중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종합해 보면 뭐 러시아 GDP라든지 러시아 정부의 세금 수입에서 한 1% 미만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뭐 러시아한테 전체적으로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고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탄광에서 캐는 여러 작업들을 사람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14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산업이 별로 없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탄광 산업이 유일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탄광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옛날 구소련 시절에 탄광 파업이 발생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지나고 보니까 소련 붕괴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라는 역사적인 또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 러시아 정부로서는 신경이 더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문 닫고 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네.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떠받쳐 왔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 정부가 전쟁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최근에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쌈짓돈처럼 뺏쓰던 여러 펀드들 이런 것들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지급도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넓은 러시아 땅 어디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보통은 이제 시베리아 남서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돈바스라는 지역에서도 석탄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석탄 광산은 제정 러시아 시절,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중공업 육성의 원천이 되었고 소련 시절에도 석탄 공급지로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한 상태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령된 지역에서 산업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재벌들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이런 광산들을 이제 넘겨가지고 뭐 푸틴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들 탄광들이 돈을 이제 벌지 못하고 적자다 보니까 이 인수했던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얘기를 쭉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석탄 산업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탄광을 보유하고 있던 광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네. 팔자라는 입장이죠.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호주에 거대한 이제 탄광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그나마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석탄을 포함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더 확대하려는 분위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지난 2000년, 25년 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생산하는 전체 전력의 절반 50%가 석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까지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도 당연히 감소해가지고 2008년과 비교해봐도 절반 이하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대체했느냐? 일단 천연가스가 대부분 이제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석탄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보다 풍력, 태양광이 더 많이 전력을 생산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산업은 어려움에 처했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석탄 산업을 또 좋아하는 정부다 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뭐 6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이제 석탄 산업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또한 석탄 채굴도 더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30헥타에 이르는 국공 유지를 석탄 채굴을 위해서 제공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액도 지원해주고 많은 땅도 채굴을 내주고. 위한 땅도 내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좀 석탄에 진심이다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석탄 산업이 미국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탄 산업 부활이 최고의 목표다라고까지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6억 2,500만 달러는 주로 석탄을 필요로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현대화, 수명 연장 등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러한 규제도 일부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으니까 석탄을 더 많이 떼라. 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 현지 분위기로 보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현지 분위기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과거 탄광에서 일하던 탄광에서 일하던 이제 노동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석탄 산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자, 석탄이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또 인도네시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황 어떨까요? 예,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고 니켈도 많이 나고 석탄도 많이 생산됩니다.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석탄 산업은 GDP의 3.6%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죠. 고용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석탄 생산량을 계속 그동안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8억 3,600만 톤을 생산했는데 역대 최대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캐낸 석탄들을 주변 국가에 수출하는데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 두 곳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의 경우는 석탄 수입을 줄였다 네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럼 인도네시아도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석탄 수입을 줄이고 나니까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수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인도도 석탄 수입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도 이제 천연 뭐 가스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인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산 국내 석탄 생산을 늘려서 수입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자국 석탄 증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중국처럼 자국산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고 있죠. 네. 에어컨 수요도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많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 수입이 증가했는데 인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실업자가 넘치는데 국내 석탄들을 더 캐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국산 생산을 늘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과거에 석탄을 생산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폐쇄된 탄광들이 꽤 많은데 이걸 이제 다시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는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만 탄광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제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민간 기업이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석탄 산업 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도 석탄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기계화가 덜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삽으로 파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더 큰 문제는 이제 품질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주산이라든지 인도네시아산 이런 석탄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많은 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회분 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수입 석탄 같은 경우에는 10%에 비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산은 25% 이상이 재예요.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양을 태워도 열량이 낮은 거죠. 그래서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도산 석탄을 쓰면 더 많이 이제 태워야 됩니다. 당연히 오염물질, 온실가스도 많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염물질, 온실가스 때문에 굉장히 노력 중이잖아요. 네.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 중인데 인도는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 우리나라까지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내연기관, 뭐 화력발전소 통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는 좀 예외입니다. 2027년까지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국제사회도 그래 인도 너희는 2027년까지만 하면 돼. 2070년까지만 하면 돼. 2027년 아니고 70년. 207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4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어도 45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 닫으면 돼라는 게 인도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이제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 까지 이제 우리가 넷제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지으면
한 3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자기들한테 주어진 시간, 즉 35년에서 45년 동안 열심히 석탄을 떼서 경제 발전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석탄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석탄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라는 점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쉽게 소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 그래도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동안에 석탄 산업과 거래를 두고 있던 금융업계들도 이제 뭐 투자를 다시 재개하거나 뭐 보험을 제공한다 등 여러 가지 이제 복귀하는 분위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석탄 ETF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석탄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도 줄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든지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네. 만약에 생산량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 뭐 가격도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수익률도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좀 엇갈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석탄 ETF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에너지 구조 속에서 다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네요. 네,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간과합니다만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꾼다라는 것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을 싹 교체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도 발생할 수 있고 쉽지 않은 많은 이제 과제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고용이라는 문제까지 생각하다 보면 더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석탄은 사실 뭐 좋지 않은 에너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뭐 국가마다 입장도 다르고요. 또 고민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저 친구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참 곤란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양 산업인 줄만 알고 있었던 이 석탄에 대해서 각국의 상황들을 오늘 잘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무위원인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신성원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